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 확산에 국내 주식시장마저 매우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물론 선물 거래까지 한때 중단됐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오후 2시 14분, 코스닥은 1시 56분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지수가 전일 종가보다 8% 이상 하락하면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모든 주식 거래가 20분간 중단되는 제도입니다. 국내 증시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건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으로 발생한 2020년 3월 19일 이후 4년 5개월 만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대만과 일본 주식시장도 크게 폭락했습니다.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에 이렇게 세계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위기일지 기회일지 고민이 커질 것 같네요. 8월 5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 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카.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카. 장기 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세요. 아마존카. 그 남자는 달랐어요. 피컷 먹는 남자. 잘해, 뭐든. 특허받은 포뮬라로 남성 활력을 높여주니까. 남자의 성공 테크닉 정관장 RX진 B컵. 주 한국인삼공사 건강기능식품 정관장 RX진 B컵 광고입니다.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특별한 기획전을 열고 있습니다. 잠시 후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문화박물관의 김형수 관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안상준의 세상 읽기도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슬기로운 뉴스 생활 시작합니다. 자,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 보는 시간이죠. 자,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연일 낮 최고 기온 34도, 35도, 또 36도가 넘는 폭염, 그리고 최저 기온도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농가도 많고 고령의 어르신들 비율이 높은 우리 북부권, 계속되는 폭염에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지구온난화가 불러낸 폭염, 오늘은 이상기후 현상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여름철 건강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에어컨이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그런 날씨가 계속, 정말 무서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폭염, 원인이 무엇일까요? 네,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의 이중 고기압이 한반도를 덮으면서 연일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인 폭염 경보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어제 기준으로 의성군 단북면의 낮 최고 기온이 무려 37.8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안동시 풍산읍 하해리의 최고 기온은 37.4도, 예천군 지보면도 36.8도를 기록했을 정도로 말 그대로 가마솥에 살고 있는데요. 예. 그 데프리카라고 불리는 대구는 열대야가 보름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대구에는 누적으로 총 19일 동안 열대야가 관측이 됐고요. 앞으로 예보를 보면 기상 관측일에 최장 21일을 기록을 했던 2001년의 기록을 가뿐히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무더위는 앞으로 최소 열흘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보가 됐는데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불처럼 한반도 주변을 덮으면서 대기 하층과 상층에 뜨거운 공기가 가득 찬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올해 이 무더위는 티베트 고기압,
그리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불처럼 한반도 주변을 덮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뜨거운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시고, 가장 우려되는 게 이제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서 온열 질환자 발생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말에도 많이 나왔어요. 네, 지난달 23일 상주시 모동면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이 바디를 다녀온 뒤에 오한 등 열사병 증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다음날 오전 숨졌거든요. 예. 이게 올해 경북에서 발생한 첫 번째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입니다. 예. 5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500여 개 응급실 의료기관을 찾은 온열 질환자는 총 1,195명입니다. 사망자는 6명이고요. 경북에서는 7월 27일까지 총 99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장마가 가시고 폭염이 본격 시작되면서 이 수치는 더욱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난 5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온열 질환자 사망자가 6명이었다. 그렇죠? 네네. 근데 지난 주말에 보니까 또 이거 이제 8월 이후에 또 사망자가 더 나온 거죠. 그래서 두 자릿수로 나온 걸로 이렇게 발표가 되던데요. 당장 오늘만 해도 이제 군위에서 이제 농사를 짓던 70대 남성이 이제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로 이제 발생이 됐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군위에서도 또 사망자가 이렇게 나왔고. 자, 올해는 근래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지난 2018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어섰다는 뉴스를 봤어요. 경기도 여주인가요? 그렇게 나왔죠. 그 기상청 자료를 보면은 1942년 8월 1일 대구의 기온이 40도를 기록한 적이 있는데, 그리고 76년 만에 처음으로 2018년 8월 1일 충남 홍성, 강원 충천, 그리고 경북 의성 등 5곳에서 기온이 40도 이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8월 14일 날 의성의 기온이 또 한 번 40도를 넘은 적이 있었는데요. 어제 이제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에 설치된 자동 기상 관측 장비가 측정한 기온이 40.0도를 기록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2018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곳 말고도 여주시 금사면 그리고 경기 의왕시에 설치된 자동 기상 관측 장비에서도 40도 이상 기온이 기록은 됐는데, 기상청은 이제 관측 환경이 적정하지 못해 관측값을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도 관측값을 100% 신뢰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기상 관측 장비에서 그것도 3곳이나 40도를 기록을 했다라는 건 어제는 정말 더워도 너무 더웠다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덥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된 곳이 180곳에 달한다는 소식인데, 뭐 강원도 일부 이렇게 빼고 전국 대부분 지자체가 다 이렇게 폭염특보가 발효됐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지난 2일 기준으로 전국의 폭염경보 지역이 161곳인데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19곳을 합하면 특보 지역은 이제 183곳 중에서 전국 183곳 중에서 180곳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것이고요. 폭염경보는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를 넘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발효가 됩니다. 그리고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를 웃도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지고요. 그 온열 질환자뿐만 아니라 가축 폐사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올해 6월 11일부터 8월 1일까지 전국적으로 돼지는 19,200마리 정도, 그리고 닭이나 오리와 같은 가금류는 23만 600마리. 그러니까 가축이 약 25만 마리가 이제 더위 때문에 폐사를 했고요. 경북에서는 약 한 총 69개 농가에서 지난달 10일 이후 돼지는 한 2,400마리, 닭은 4천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이제 잠정 짓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가축들도 뭐 견디기가 이렇게 힘든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축 폐사도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고, 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폭염이 더해지면서 지금 각종 감염병도 증가하고 있다고요? 네, 당장에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만 하더라도 최근 4주간 주간 신규 입원 환자 수가 전국적으로 5배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백일에는 초중고 학생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하고 있는데, 이 호흡기 질환인 백일에는 발작이나 구토 등의 증상이 동반된 특징적인 기침이 한 2주 정도 이제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입안이나 손과 발에 수포성 발진이 나는 수족구병 환자는 6살 미만의 영유아들에서 최근 10년간 가장 큰 폭으로 늘었고요. 이 외에도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환자도
7월 넷째 주 기준으로 7월 첫 주에 573명보다 약 1.5배 정도 늘어난 838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우, 이렇게 예, 감염병도 상당한 배수로 증가하고 있다. 자, 전해주신 것처럼 앞으로 열흘 정도 이 같은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호흡기 질환과 같은 전염병 예방도 중요하지만 이 농가가 많은 북부권 특성상 온열 질환 예방 이거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난해 7월 말까지 경북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가 109명이었는데 예. 그중에서 60세 이상 어르신 비율이 42명, 38.5%로 정말 높았습니다. 예. 그리고 발생 장소는 주로 야외 작업장, 논밭과 같은 야외에서 91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반면에 이제 실내 작업장이나 자택, 비닐하우스 등의 실내 공간은 18명이 불과했습니다. 예. 올해도 비슷한데 3일까지 전국적으로 온열 질환 최다 발생 장소는 실내 작업장, 논밭, 길가 순으로 전체 건수의 약 80%가 야외에서 발생을 했고요. 예. 그리고 온열 질환자의 31%는 65세 이상의 고령층이었으며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2시, 3시 순으로 나타났는데 예. 결국은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과 같이 스스로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농사 짓는 분들 요즘 같은 날씨에 낮에 절대 밭일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정말로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혹시나 꼭 잠깐이라도 나가실 때는 차라리 그 우산, 양산 같은 거라도 좀 쓰고 잠시라도 이렇게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늘상 강조하는데도 좀 나는 괜찮겠지 설마 하는 그런 마음에 이런 사고가 이어진다는 거. 자, 그런데 이 같은 폭염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던데요. 지금 전 세계가 펄펄 끓고 있다는데 결국은 이거 지구 온난화가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캘리포니아주 모하비 사막에 있는 데스밸리는 지구에서 가장 더운 곳으로 꼽히는 곳인데요. 예. 그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해발 고도가 가장 낮고 또 주변은 가파른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둘러싸여 있는 이제 분지 지형으로서 뜨거운 열기가 모여들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곳의 7월 평균 기온은 섭씨 42.5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 세계 모든 기상 관측소에서 기록된 월 평균 기온 가운데 가장 높았고요. 이게 지금 7월 평균, 그러니까 올해 7월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올해 7월에 평균 기온이 42.5도라는 건, 와, 이게 낮 최고 기온 같은 경우는 50도 넘는다는 얘기인가요? 여기 이곳이 이제 7월 한 달간 하루 최고 기온이 분포를 보면 43.9도에서 53.9도 수준을 보였거든요. 아, 예. 그리고 7월 4일부터 13일까지 연속 9일 동안 낮 최고 기온이 51.7도 이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7일에는 이제 53.9도를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더웠던 2018년을 했을 때 2018년 7월 이곳의 평균 기온이 42.3도를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의 라스베가스는 7월 평균 기온이 37.7도, 그리고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위치한 푸르판이라는 곳은 7월 31일 한밤의 기온이 이제 최저 기온이 35.6도로 중국 역사상 가장 뜨거운 밤을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또 이웃한 일본은 매일 37도, 38도 수준의 폭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 그렇군요. 지금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일본도 우리나라 비슷하군요. 37, 8도.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티벳 고기압이라 그랬나요? 티벳 고기압과 그 북태평양 고기압. 그러니까 거기 이제 사이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우리나라, 일본, 중국 이쪽 다 비슷하군요. 날씨가. 네. 아, 그나저나 최고 기온 53.9도면은 여기는 아예 이럴 때는 바깥에 못 나가겠네요. 그렇죠? 아니, 말해도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그러니까요. 네. 우리 사우나 거기 들어가면은 이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사우나에 한 80도, 7, 80도 정도를 하니까, 사우나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굉장히 높은 거고, 보통 네네. 한 5, 60도 아닌가요? 사우나가.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참, 진짜 숨쉬기 힘든 그런 온도입니다. 예. 자, 지구촌 전체가 이렇게 온난화 등 기후변화 여파로 온몸으로 이렇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될 텐데 앞으로도 참 걱정이 되네요. 벌써부터 이러면. 온난화는 점점 악화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지구 온난화를 늦출 수 있는 어쨌든 전 지구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예. 올해 더위가 이제 지구의 빙하기가 시작된 10만 년 전 이래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관측됐다. 뭐 이럴 정도로 기록적인 고온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 세계 10억 명이 넘는 인구가 50도가 넘는 기상재해 수준의 폭염에 노출돼 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기후 변화가 초래한 이상 고온으로 세계 노동자 70% 이상이 극심한 고온에 노출돼 안전에 위협받고 있다. 이런 뭐 국제 노동기구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예. 결국은 화석 연료 사용에 따른 지구 온난화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감축이나 탄소 중립 실현이 요구됩니다. 예. 기후 변화는 전 지구적 재앙입니다. 특히 빈곤층과 같은 사회 취약계층에게는 더욱더 고통일 수밖에 없고요. 여름이 더운 건 뭐 당연하지만 올해는 더워도 너무 덥고 또 예. 당장의 건강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지구 스스로가 보내고 있는 경고 신호인 만큼 이거를 쉽게 지나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오늘도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대한민국 인구의 5%, 이주 배경을 지닌 250만 명 이상이 함께 살고 있는 우리. 그 속에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승원이와 농구 대결을 좋아하는 모이브. 모이브요? 농구 진짜 잘하죠. 근데 전 못 넘어요. 뭐래? 내 입에 수신 잘 쏴. 하늘이와 떡볶이를 먹으며 수다를 즐기는 카리나. 얘요? 얘 명구 진짜 잘 먹어요. 진짜 안 먹냐? 전혀. 민승이와 편의점 가는 걸 좋아하는 윤수도. 윤수 다른 점이요? 뭐 있냐? 글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 모두 친구라는 사실. 우리는 모두 우리입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더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4분 막 지났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무더운 여름철 시원한 도서관에서 독서 삼매경에 한번 빠져보는 것도 좋은 휴식법일 것 같은데요. 옛 선비들의 독서법은 어땠을까요? 한국국가진흥원 유교문화박물관에서 특별한 기획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자, 한국국가진흥원 유교문화박물관의 김형수 관장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형수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국가진흥원 김형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국가진흥원 유교박물관에서 열고 있는 특별한 기획전이죠. 바로 선비의 독서를 주제로 한 기획전이 안동시립박물관 별관에서 열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어떤 기획전인가요? 예, 이번 전시는
조선시대 우리 선조들이 책을 어떻게 생각했고 또 책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지를 살펴보는 전시입니다. 예, 선비의 독서라는 주제로 열고 있습니다. 자, 제목이 좀 신선한데요. 즐독이에요. 독서의 즐거움 기획전인데 즐독 알 것 같은데요. 독서를 좀 즐기자.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예, 사실 책을 읽었다고 하는 자체가 예전에는 사실 많았었습니다. 네. 또 그리고 예전에는 취미가 뭔가를 물어보면 독서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맞아요. 요즘은 영상이라든가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보급되면서 네. 책을 읽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누렸던 책 읽는 즐거움 이것을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독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우리 선조들이 누렸던 책 읽는 즐거움을 좀 알아보자. 그래서 즐독이 되겠습니다. 자, 즐독, 독서의 즐거움 기획전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4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책을 읽는 즐거움을 말하는 독서지락 코너는 전체적인 기획할 코너이고요. 예. 독서시행은 책을 읽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또 우리 선조들이 책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보는 코너입니다. 네. 그리고 책을 읽었다는 장소를 따라가는 독서지소는 여러 정자와 사찰, 수당 등 책과 같이 생활했던 장소를 살펴보려 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서지는 우리 옛 선조들이 책에 대한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들을 뽑아서 구성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총 4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부는 독서지락이군요. 어떤 책 읽는 즐거움, 전체적인 개괄을 설명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겠고, 독서지행, 그리고 독서지소, 독서지인 이렇게 총 4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전시회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무더운 여름철에는 사실 책도 눈에 잘 안 들어올 것 같은데요. 조선시대에는 독서 휴가라는 것도 있었다고 하네요. 바로 사가 독서라고요. 예, 이 사가 독서라고 하는 건 조선시대 젊은 노신들에게 근무하는 기간 중에 책을 읽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입니다. 예. 주로 서울 한강변에 용산 여기는 예전에 남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옥수동 지역 여기 동호라 그랬는데요. 여기에 있던 독서단에서 책을 읽도록 한 제도입니다. 예. 조선시대에는 이 사가 독서를 거친 사람들만이 공무원 대작이라든가 이런 학문과 관련된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예. 그만큼 조선시대에는 책을 읽고 생각을 성숙하게 하는 것을 중요시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주로 예전에 이제 한강변의 용산이나 옥수동 지역에서 독서당이라는 곳에서 책을 읽도록 한 그런 제도였다. 독서 휴가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군요. 자, 안동 선비들의 즐겨 찾는 독서 장소를 사진으로 만나볼 수 있는 독서지소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안동 선비들은 주로 어떤 곳에서 독서를 즐겼을까요? 사실 모든 것이 독서를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예. 집 안에서도 읽을 수 있고 또 집 옆에 만났던 정자라든가 또는 사찰이 책을 읽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예. 초계 선생이라든가 그 제자들은 청양사라든가 또는 공명사 이런 절에 가서 독서를 하기도 했고요. 또 고산정, 만유정 이런 정자들이 자연과 어우러져서 책과 자연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예. 요 근래에도 휴가를 간다면은 책을 한번 들고 가서 휴가지에서 책을 읽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요즘은 참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자, 집 옆에 정자, 사찰 이런 데서 책 읽기 좋은 장소였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청량사, 고산정, 만유정 이런 데가 아주 명승지였다. 이런 여러 명승지가 아주 책 읽기에 좋은 장소였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이번 전시에서는 선비들의 독서법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선비들의 독서법은 어땠나요? 예전에 선비들은
책을 외우는 것을 옳은 독서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 책의 내용을 음미하면서 책을 이해하는 것을 사실 중요시했거든요. 예. 서예 선생 같은 경우는 그 책을 읽어서 스스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 대산 상영 선생 같은 경우는 책에 의문나는 점을 표시해서 다른 사람하고 견해를 주고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책의 내용을 맹목적으로 따른 것은 책을 읽는 옳은 태도가 아니었다고 봤던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맹목적으로 그냥 읽고 뭐 외우는 게 아니라 잘 이해하고 또 때로는 독서 토론도 갖고 이런 게 좋은 독서법이었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유교문화박물관에서는 현재 즐독 독서의 즐거움 기획전 말고도요, 뭐 또 다른 기획전도 열리고 있다고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유교문화박물관에서는 세상을 울리는 고든 목소리 상소전을 지금 개최하고 있고요. 또 영남 선배들의 소원 찾아가기 특별전도 열리고 있습니다. 네. 세상을 살리는 고든 목소리 상소 특별전은 8월 25일까지 지금 한국박진원 유교문화박물관에 보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예. 영남 선배들의 소원 찾아가기 특별전도 5월 22일까지 유교문화박물관으로 보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독서의 즐거움은 여름 특별로 해서 8월 18일까지 안동시립박물관 별관 전시실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요. 예. 세상을 살리는 고든 목소리 상소 특별전이 또 열립니다. 이건 8월 25일까지 열리고, 영남 선비들의 서원 찾아가기 특별전은 9월 22일까지 열린다는 거 함께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문화박물관의 김형수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관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상준의 세상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아우 날씨가 너무너무 덥네요, 요즘에. 네, 진짜 폭염이네요. 그러니까 오늘 뭐 서울에 그 세미나 있어서 가셨는데 서울은 더 덥지 않나요, 혹시?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는 대도시에 그 효과가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좀 더 체감상으로는 좀 더 더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해서 준비하셨다고요? 네. 네. 어떤 얘기를 좀 시작해 볼까요? 예, 이제 교육부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네. 반발도 만만치가 않아요. 아, 지금 반발이 만만치 않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존의 종이 교과서 대신 PC나 태블릿을 이용한 이 교과서를 당장 내년부터 지금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2028년부터는 전 학년으로 확산해서 도입한다고 하는데 일부 교육 전문가도 부작용을 우려하고 또 정신의학과 의사도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또 상당히 많은 학부형들도 애들이 종일 디지털 기기에 노출되는 이런 학습 환경이 타당한 거냐라고 반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디지털 교과서 도입의 정당성과 부작용을 함께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가 디지털 교과서라고 하면 우리 기존의 교과서 책을 우리 학생들 보면 그냥 가방 무겁게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런 거 없이 이제 태블릿이나 뭐 PC를 통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앞으로는 뭐 가야 할 길인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들면서 여러 가지 장점도 있을 것 같고. 하지만 단점이 많다. 지금 뭐 일부 반발이 너무 많다. 서두르는 게 아니냐. 너무 서두른다.
그러니까 얘기군요.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면요. 예. AI 디지털 교과서라는 것은 예. 우리가 흔히 이제 메타버스라고 부르는 확장 가상 세계나 예. 대화형 AI 등 AI 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교과서를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언뜻 정의를 들으면은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도입을 하자고 하는데 교육부가 이제 굉장히 특히 이제 이주호 장관이 굉장히 지금 서두르고 있는데 이 도입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예, 취지는 뭐 어떻게 되는 거죠? 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예. 이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을 하면 학습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기존에 이제 학생들이 텍스트를 좀 지루해 하는데 동영상이나 애니메이션이나 인터랙티브 상호작용하는 콘텐츠를 통해서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애들은 지금 AI나 이런 스마트 기기에 굉장히 지금 친화적인 그런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학습 효과가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언제 어디서나 이 교과서를 접근할 수 있고 이동하면서도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편리함이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개인 맞춤형 학습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개별 학생의 학습 속도와 수준에 맞춰서 학습할 수 있고 또 AI 보조교사가 거기에 이제 투입돼서 지금 학생 개개인의 학습 기록을 분석하고 개인별 학습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가능하다. 요 세 가지 측면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그런 그 취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도입 취지 말씀을 주셔서 이게 이제 교육부의 주장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 그렇죠. 들어보니까 학습 효율도 극대화시키고 편의성도 향상시키고 개인 맞춤형 학습도 가능하다 이런 건데. 다 뭐 맞는 말인 것 같고요. 뭐 장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 뭐 이렇게 도입 취지를 또 제대로 살리려면 준비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너무 서두르고 있다 이거죠. 준비가 안 됐다. 그거 이제 지적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거시적으로 보면은 총론적으로 보면 굉장히 타당해요. 그러나 이제 미시적으로 들어가서 교육 효과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이제 흔히 도전과 과제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디지털 기기의 구비와 인터넷 환경이 완벽하게 구축이 돼야 되고 교사와 학생이 그 교육을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더욱 중요한 거는 우리 흔히 말하는 교육 콘텐츠의 질과 다양성이 확보될 거냐.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나 보안 문제를 이게 지금 또 도외시할 수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다 검증되고 이제 그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해서 우리는 최선의 교육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지난 7월 달에 교실혁명 선도교사라는 이름의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했을 때 그거를 이제 학습하고 활용하는데 선도하는 교사들을 양성하는 그런 연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여기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됐다고 하고 특히 아직까지 AI 디지털 교과서의 완성본이 나오지 않았대요. 아직도요? 네. 그래서 완성본은 11월 달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내년 3월이면은 도입돼서 현장에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교사들은 완성본이 없는 상태에서 연수를 받고 수업에 투입되니까 이게 너무 빠른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졸속으로 도입됐을 때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현장 교사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야 할 방향은 뭐 대체적으로 다 인정하는 거죠. 이게 맞다. 디지털 교과서. 뭐 반대하는 분들도 있는데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봤을 때 가는 거는 맞다고 봐요. 대체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다는 거네요. 지금 완성본도 아직 안 나오고 11월쯤에나 나오는데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교사들 이제 교사들의 준비가 조금 아직 안 됐다는. 그렇죠. 문제는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잘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들으니까 예전에 왜 우리 코로나 초창기 때
네. 갑자기 왜 온라인 강의하고 온라인 수업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때 비슷하네요 보니까.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온라인 수업을 그때는 해야 어쩔 되니까. 수가 없었죠. 불가피했는데 하여튼 그때 생각하면 아주 죽는 줄 알았습니다. 참 교수님이 참 담당이시죠. 담당자시니까. 24시간을 강의 준비했어요. 뭐 다들 그 그 강의를 인터넷에 올려야 되니까 서로 그거 준비하느라고 시간도 강의 그 환경을 서로 공유해야 되는데 시간을 맞춰서 하면 어떤 사람은 새벽에도 하고 그랬어요. 저도 새벽에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생, 맞다. 대학교도 그랬죠. 참 온라인 강의 다 해서 학교 문을 닫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뭐 준비도 안 된 상태고 뭐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그런 방법으로 수업을 하게 되니까 그때 굉장한 그 혼란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것과 뭐 비슷하다 이런 취재 말씀이시고 자, 이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한 그 반대 여론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은 왜 반대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유보하자고 청원이 올라왔는데 며칠 만에 5만 명이 동의를 했어요. 그 정도입니까? 네, 그분들이 하는 중요한 근거는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뇌 발달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건데 이게 지금 선진국에서 우리보다 먼저 도입했던 그런 나라들에서 이미 이 부작용 때문에 이 속도를 늦추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스웨덴은 지금 만 6세 미만의 디지털 교육을 아예 금지시켰고 2013년부터 디지털 기반 학교를 세우겠다고 했던 미국에서는 그런 그 선도 학교들이 대부분 폐교된 상태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사례가 알트스쿨이라는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가 있었는데 여기를 집중적으로 취재했던 어느 기자가 내린 결론은 이 디지털 기반 교육이 문맹자를 양산하고 그냥 피상적인 기술 습득에 불과하고 인간의 사고력 향상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그 결론을 내린 그런 기사를 봤고요. 이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반대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청소년 뇌 발달에 악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문맹자도 양산시킬 수 있고 피상적 기술 습득에 불과하다. 이건 또 사고력 증진에도 기여하지 못한다. 이런 논리를 펴는 거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읽은 어느 정신건강의학과 김현수 교수가 낸 5가지 반대 이유를 이제 칼럼에서 읽었는데 아주 명확하게 쓰셨어요. 단호하게 쓰셨는데 디지털 교과서는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지 못한다. 디지털 교과서에 기반한 학습은 인지 능력, 특히 집중력을 훼손시킨다. 그리고 심각한 건강과 심리 문제를 유발한다. 그리고 이 디지털 환경의 차이가 극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육 환경의 격차가 더욱 벌어진다. 그리고 사고력, 판단력, 뭔가 통합적인 능력, 어떤 우리의 지적 능력이죠. 이런 면에서 현저하게 떨어지고 이걸 보충하다 보면은 남의 것을 자꾸 도둑질하는 이른바 표절 이런 게 우리의 지식 생태계를 파괴한다라는 이 5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분은 전면 반대예요. 그냥 유보도 아니고. 그래요. 아예 도입도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는데 제가 볼 때는 아예 반대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어떻게 하면 최선의 교육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건지 그거는 좀 전문가들 사이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너무 빨리 밀어붙인다는 그런 느낌이다는 거.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 문제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문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지금 코로나 때 그 교육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사실 오래전부터 우리가 뭐 PPT를 활용하고 이미지를 활용하고 영상 자료를 활용하고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학생의 수업 이해도를 높이자는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좀 활용해보고 그랬었는데 사실 이게 부작용이 만만치 않아요. 제일 중요한 부작용은 학생들이 학습 태도가 굉장히 수동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통적으로 이제 텍스트를 읽어오고 거기에 대해서 뭐 토론하자 어쩌자 하면은 학생들이 억지를 해도 읽어와서 뭔가 자기가 생각한 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제가 이제 PPT라든지 영상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교수님이 했을 때 일반적으로 같이 공유하는 의견이
이렇게 했을 때 학생들은 그냥 텍스트나 이미지를 이렇게 보고 그냥 감상하고 평가하는 정도로 넘어가지 스스로 사고하고 자발적으로 궁금증을 드러내고 질문을 던지지는 않는다는 게 큰 문제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대면 수업하는 것보다는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이렇게 흘려 듣게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학기의 경우에 아예 저는 이제 서양사를 전공하니까 서양사 사료를 가지고 학생들하고 중세시대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 가지 뭐 일상생활이라든지 기사들의 생활이라든지 전쟁은 어떻게 했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텍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재구성하도록 뭔가 자꾸 요구를 했더니 학생들이 그때는 좀 오히려 질문하고 이건 뭐냐고 묻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디지털 기반 학습을 통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아직 가르치는 사람이나 학생들이나 덜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런 교육 방식의 문제라든지 교육 철학의 문제라든지 학생들의 수용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걸 충분히 보완한 상태로 가자.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적극 반대는 아니. 도입도 하지 말자 이건 아니고 도입은 하지만 좀 더 준비를 해서 차근차근 가자.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러니까 내년에 일부 시범 도입하고 2028년 그러니까 한 4년 후부터 이제 전학년 실시한다는 건데 이것도 좀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은? 많이 빠르죠. 이것도 많이 빠르다. 4년 후인데도 4년 후에도. 왜냐하면은 우리가 교육 과정이라는 걸 짤 때는 보통 중학교 2학년을 기준으로 해서 대입 과정을 해서 한 보통 5년 주기로 이렇게 갑니다. 그걸 놓고. 근데 이거는 교과서를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소한 10년 이상은 내다보고 충분히 그 기간 동안 이 학생들하고 경험도 해보고 그러니까 실험도 해보고 전문가들 집단 토론도 해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의학과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이런 디지털 기기가 하루 종일 노출됐을 때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학생들의 수동적인 태도는 어떻게 바꿀 건지 그를 위해서는 교수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전반적인 논의를 한 다음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가는 게 맞지 지금처럼은 이게 맞으니까 가자 그러면 이제 반대하는 측면에서 저걸 누구를 위해서 저렇게 빨리 가냐 이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죠. 또 그렇게도 생각이 드나요? 그렇죠. 좋아 빠르게 가 이게 만능은 아니다. 능사는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간에서는 이제 교육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도 그런 지적을 받았는데 이 온라인 교육 사업 분야, 에듀테크 분야에 굉장히 뭔가 이해 충돌되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또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혹들을 모두 다 불식시키고 가려면 뭔가 전문가들이나 현장에서 직접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용해서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야지 이렇게 졸속으로 도입했다가는 나중에 결국은 다 피해는 학생들한테 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결론 말씀 짧게 좀 마무리해 주실까요? 네네. 이제 인류는 디지털 기반의 삶을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인터넷 없이 또는 스마트폰 없이 하루도 살 수 없을시 이제 교육에도 디지털 기술이 깊숙이 파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은 교육 현장에 엄청난 변화를 예고를 할 텐데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고 또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문해력 문제 이런 것들도 이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이상 디지털 기기가 초래하는 교육적 부작용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알게 되었고 그리고 현장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과서의 도입 문제의 핵심은 속도와 철저한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까는 문제라든지 예산을 확보하는 거라든지 교육 주체들이 이걸 어떻게 수용하고 사전에 교육하고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어떻게 제공할 건지 이런 문제들이 선결되어야 하고 시민사회에서 학부형을 포함해서 시민사회에서 이 합의를
대의적인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없이 이게 좋으니까 하자 이러면은 지금 선진국 사례에서 이게 지금 왜 그들은 이게 속도를 조절할까 이런 걸 좀 염두에 두면서 그렇게 해야만이 교육 현장이 혼란에 빠지지 않고 학생은 엉터리 교육의 피해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